안녕하세요. 광주 부자 공인중개사 대표 차옥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신규 아파트와 재개발 투자를 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신가동 재개발과 학동 3구역에 이어 3대 메이저급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광천동 재개발을 1, 2부로 나눠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어디든 재개발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상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포인트 입지입니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요새 숲세권, 역세권에 이어 슬세권이란 말이 등장하죠. 슬리퍼를 신고 집 앞 인근에서 웬만한 걸 해결할 수 있는 입지를 말합니다. 주변에 산업단지나 대형 관공서 등이 있으면 인구 유입의 요인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질 일은 없겠고요. 또한 그닥 멀지 않는 곳에서 외식, 유흥,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선호도 낮은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로 그 지역이 인구 유입을 이끌 정도의 무엇은 없는데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선 간에 어차피 그 동네를 떠나지 않을 분들이 오랜만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이곳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공사 브랜드입니다.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시공사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볼 만한 메이저급 브랜드는 기본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땡땡 S클래스라고 하는 이것도 제법 인지도가 좋습니다. 다음은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 수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는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닥 수익과는 거리가 멀고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챙겨오게 됩니다. 이 수익에서 비용을 떨구고 조합원들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일반 분양률이 높으면 그만큼 큰 사업 수익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 뭐 비례율 상승이라든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 제로, 할인 분양률 상승 등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이 그 재개발 지역의 사업 진행 속도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라고 하죠. 이것이 얼마나 강성이냐, 또 조합 임원들의 업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것도 척도가 될 거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조합원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첫 스타트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딘 것은 사실이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면 지지부진해서 장기 투자로 묶일 염려가 없고, 그만큼 시간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조합원들의 수익과 직결되지요. 특히 2주 후에 2주 기간이 많게는 뭐 2년 가까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돼 버리게 되면 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지죠. 이에 대한 이자가 많게는 한 달에 수억씩 발생해서 조합원 부담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상 사업비 분석,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총회 책자를 보면 예상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출 항목에서 평당 건축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420만 원에 진행되었는데 왜 우리 구역은 45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냐, 이거는 조합의 방만한 운영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기도 하는데 이제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건축법 강화, 뭐 인건비, 뭐 자재비 상승 등으로 평당 건축비가 그동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를 감안해 책정해 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때 420만 원 책정된 건축비가 진행 과정에서 450만 원이 발생을 했다면 평당 이 30만 원이라는 그 오버되는 건축비는 어디서 메꿀까요?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는 비례율이 하락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조합원 물건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겠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단순하게 낮은 건축비가 좋다 이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하자면 산출 내역 중에는 예비비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미래의 돌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저축한 자금인데요. 이런 곳은,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 곳은
비례율이 현저하게 내려간다거나 갑자기 뭐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개발 구역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고 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형대 신청 순위, 투자자에겐 좀 중요한 것이죠. 평형대 신청 순위가 중요한 것은 몇 평형을 선호하는 지역이냐에 따라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 평형대를 선점해야 하고 경쟁이 좀 있겠다 싶으면 보상가액이 높은 물건을 매수해야 됩니다. 평형대 신청에서 이제 경쟁이 생길 때는 권리가액, 감정가액이라고 하죠. 권리가액 높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30평형대보다는 40평형대가 압도적으로 있기가 좋은데요. 프리미엄 면에서 보면 약 1억에서 1억 5천 이상 높게 형성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합원들의 평형대 신청이 끝났고 그 평형대마다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인기도가 높은 평형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뭐 5천에서 1억 정도 형성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조합원 평형대 변경 신청이 가능한 때가 있어요. 이제 구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럴 때 예를 들면 권리가액 순위가 낮아서 인기 없는 평형대를 신청한 경우 프리미엄이 낮겠죠. 이런 물건을 프리미엄을 낮게 주고 사서 평형대 변경 신청이 있다라고 하면 평형대 그 인기 많은 평형대를 신청을 해서 프리미엄을 급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액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보는 이런 꼼수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합원은 혜택, 이사비나 이주비, 무상 옵션, 분양 신청 계약금 등이 있겠는데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그대로 프리미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계약금이 얼마냐까지도 따져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가 계약금입니다만은 구역마다 5%에서 20%까지 받는 데도 있어서 만약에 조합원 계약금이 20%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많은 금액이 장기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매물로 내놓게 되죠. 이러면 잠시 시장의 정체 또는 조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더라도 향후에 다른 호재가 있다면야 상승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한번 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모 재개발 지역의 시공사가 바뀌면서 이사비 지원 5천만 원을 내걸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신규 아파트 그리고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를 중요하게 여겨봐야 되는데 신축 아파트 오름세와 신규 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을 보면 해당 재개발 지역의 일반 분양가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 주변 아파트 호재로 인한 그 재개발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의 할인 분양률을 높여서 그만큼 프리미엄이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면으로 보면 조합에서 설정해 놓은 일반 분양가가 좀 무리하게 높은도 싶다 하면 관리 처분 이후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겠구나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처분 이후 투자는 일반 분양 물건의 프리미엄 상승 여력이 조합원 물건의 상승 여력인데다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아서 어찌 분양이 됐다 해도 그런 분양권의 프리미엄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투자는 사업 시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지점, 관리 처분하고는 다르죠. 이 시점에는 일반 분양가가 다소 높아서 할인 분양률이 높고 할인 분양률이 프리미엄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만 관리 처분 이후에 정해지는 이 높은 일반 분양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 신가동 재개발 지역은 일반 분양가를 평당 1,470만 원으로 가결이 되어서 관리처분 총회를 마쳤는데요. 조합원 할인 분양률이 평당 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한 달, 두 달 만에 가격이 2, 3천 급등세를 보였는데 무리한 조합의 선택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잘 반영한 적합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신가동 재개발 때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광천동 재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재개발 접근 포인트로 광천동 재개발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쉬운 곳이 신가동 재개발인데요. 재개발 구역 스타트부터 신가동 재개발이 1년 정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왜 이렇게 광천동 재개발은 속도가 느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조합원 수도 많고 또 입지적으로 터미널 앞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인지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가동 재개발은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 인가서를 제출한 상태고, 광천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스타트 자체가 광천동이 1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이 1년이 더딘 건 맞습니다. 신가동 재개발은 아마도 내년 1월 정도의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광천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12월 말도 기대를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내년 봄 정도를 예상합니다. 광천동 재개발의 사업 진행 보시는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를 2019년 6월 29일 마쳤고요. 서류 접수는 7월 25일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2006년 4월 19일, 재개발 구역 지정은 2012년 12월 15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출발 신호인 조합 설립 인가 2015년 9월 18일입니다. 면적 42만 6,30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13만 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대단지인데요. 보통 광주 같은 경우 시행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시행 대지 면적이 1만 평 전후인데요. 그 10배가 넘어가는 면적이니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조합원 수도 2,360여 세대, 말도 많고 비대위도 강성인 것은 당연하겠네요. 총 사업비는 무려 1조 1,300억 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 세대수는 임대아파트 512세대 포함해서 5,707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시공사는 현대, 대림, 롯데, 금호건설, 컨소시엄 형태로 2016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 재개발 지역의 접근 방법과 광천동 재개발을 개략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